지금 여러분께서는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비가 추적 구슬프게 내리는 오후 5시 진짜 안보 계속됩니다. 자, 아까 예고해드렸습니다만은 사드 미사일, 사스 전염병이 아닙니다. 예, 사드라는 건 미사일이에요. 타드라고도 하더라고, 누구는요. 이게 이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미국은 한국에 배치한다 그러고, 우리 국방부는 배치한 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거? 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도대체 이 사드 미사일이 뭔지 이게 미사일 요격하는 방어목이라는데 이 방어목이 배치하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조금 더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 대표 이 사드 미사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좀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이렇게 근데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애매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 즉 MD 시스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게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팩3. 네. 이건 주로 저층 방어. 그러니까 네. 요격 고도가 한 30km 안팎 정도. 40km까지. 예, 40km까지. 예, 최대 요격 범위가 고도가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드는 그거보다 좀 높은 150km까지 요격 고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공기가 없는 외기권에 네. 해당되는 것이죠. 야, 높이 가네. 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높은 게 SM3, 스탠다드 미사일 3.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인데, 요거는 또 최대 요격 고도가 500km. 500km. 와, 이거는 이거는 한참 먼 외기권 우주예요. 네.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거는 미국 본토에 배치된 GBI라 그래서 예,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그래서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네. 이건 주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요격 미사일인데요. 많네 종류가.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항공기에 레이저를 장착해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중단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근데 이게 MD라고 하는 게 워낙 포식성, 자기 증식성이 강해서요. 쉽게 중단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늪과도 같은 이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좀 유용하다고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하는 게 탄도 미사일이 보면은 이륙 단계, 그러니까 초기 발사 단계에 보면은 로켓체하고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이때 속도도 제일 느리고, 그죠? 네. 그리고 무체도 제일 크고, 이때 요격하면은 그리고 그 파편은 적국에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적국 영공 근처에 레이저를 탑재한 항공기를 띄워서. 발사가 되면 바로 레이저 빔을 쏴서 요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개념인데 이건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워낙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바마 행정부는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은 이 사드 지금 이제 2003년도였죠. 2003년도에 오산, 군산 그리고 당시에 이제 광주, 수원, 예, 한국의 서남부 쪽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쭉 배치한 바가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지금 사드 왜냐하면 팩3만으로는 탄도미사일을 잡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팩3로 잡겠다. 이제 이제 사드로 그걸 보완하겠다. 이런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거의 자기 쪽으로 다 날라와야 돼. 그렇죠. 가까이 오는 걸 지상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드는 그 전에 우주 더 멀리 떠 있을 때 미리 가서 잡는 거니까. 네. 예, 요거는 미사일이 오는 거를 대응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더 멀리 쫓아가서 잡으니까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 더 미리 잡는 거니까 대응 시간이 긴 무기 체계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래전부터 미국 의회 청문회에 가서 사드 배치를 좀 승인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미국 합참 차장이 얼마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MD를 아시아의 어딘가에 배치해야 된다. 아하. 여기서 추가적인 MD 시스템은 바로 사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아시아의 어딘가에 유력한 후보지가 바로 한국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미 합참 차장은 구체적인 어떤 지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 바로 다음 날 미국의 그 이제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그 펜타곤에서 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부지까지 알아봤다. 예, 부지까지 알아봤다. 이런 어떤 그 보도가 나온 것이죠. 예. 네네. 그러자 바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게 배치되면 이제 한중관계 끝이다. 네, 한중관계 끝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배치할 계획이 없다. 얘기도 들은 적 없다. 들은 바도 없다. 근데 펜타곤은 현장 부지 조사까지 했다는데 네. 한국 국방부는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말이 워낙 다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 하는 건데. 네. 예, 그런데 그런 논란이 있던 와중에 6월 3일로 기억하는데 네. 우리 한미 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그 한 조참 포럼에서 네. 맞다, 내가 저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더 기름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이거 뭐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면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영토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사전 조사까지 부지 조사까지 했다는데 네. 그걸 한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했다? 그걸 우리가 이해되는 겁니까? 이해하시는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참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국방부가 입장이 곤란한 건 나 이해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네. 사실 어쩜 좀 모호하게 넘어가고 싶은 게 있겠지. 그렇죠. 예, 이걸 네. 또 넝큼 받아가지고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 그러면은 한중관계 겁나지. 네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입장이 궁색하다는 건 이해는 가요. 네. 그러다 보니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한국 정부 입장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미국이 마구마구 시인하고 확인해주고 네. 이게 더 골 때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한겨레 신문 박병수 선임 기자를 전화 연결했었어요. 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금 의문을 가지는 거는 이런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꼭 따라다니는 게 한미일 정보협력 양해각서. 이게 그러니까, 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박병수 기자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국방부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5월 31일 날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한미 일 국방장관이 모여가지고 네. 정보협력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는 의지해도 없고 토론도 안 한다 그랬어. 네네. 근데 가서 했어. 네. 요즘 국방부 말이 이래. 우리 방송 듣고 시작했나 봐야죠. 네. 말이 이래. 네. 사드 미사일 이거 수상한 거예요. 이거. 네, 네. 굉장히 수상해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 고도가 150km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상층 방어 체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거는 스커드 단거리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노동 미사일. 네. 더 나아가서는 대포동까지 요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 또 주한미군 방어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일본 본토 더 나가서 괌 일종의 네. 이제 그 지역 MD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드가 오면 같이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아하. X밴드 레이더라고. X밴드 레이더. 예, 예. 그렇죠. 예, 이 탐지 범위가 반경이 한 1000km에 달한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오산 공군기지나 한때는 백령도 이런 데도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해상에도 배치한다고. 그렇죠. 해상 배치도 가능하고. 네. 이게 한국의 서부에 배치될 경우엔 중국의 북양함대, 산둥반도, 상하이, 더 나가서 베이징까지 탐지거리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칭다오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군사력의 핵심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기지들까지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사드 또 엑스밴드 레이더 배치를 수용할 경우에 한중 관계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멱살 잡혀갖고 MD 늪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네.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한테는 조인트 까이고. 이런 어떤 지금 신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이 조금 더 거칠어지네. 아무래도 이 얘기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뭐 우리가 미사일 요격하겠다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갖고 있다는데 네. 맨날 미사일 뻥뻥 쏜다는데. 네. 그러면 그거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사드건, 패트리어트건, SM3건 배치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마구마구 밀어붙이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요. 네. 예, 주로 안보자가 많이 붙은 단체예요. 네. 예, 그런 단체들에서는 아니 중국이 왜 그걸 그 설령 또 뭐 문제 삼는다 그래도 우리 안보상 필요한 건데. 네. 그것도 방어무기인데 공격무기도 아니고. 네. 그럼 우리가 주권을 지키겠다는데 왜 문제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편집장님하고 제가 네. 서로 창을 2개씩 갖고 있어요. 네. 네. 창을 2개 갖고 있어서 이제 호시탐탐만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제 먼저 찌르려고. 그 얘기하는데 은근히 기분 나쁘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창을 잘 못 쓰는 이유는 이 창을 잘못 썼다가 제가 창에 찔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창을 한두 개 더 갖는 게 위협적인 건지 아니면 편집장님의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게 더 위협적인 건지. 예. 그러면 제가 방패를 갖게 되면 찌르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바로 이 원리가 MD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를 갖고 있으면은 네. 내가 맘 놓고 상대방을 창으로 찌를 수 있는 네네. 이 하나의 옵션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전략적 안전 개념인데요. 네. 이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네. 전략적 안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군비 경쟁을 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예. 또 하나는 위기 관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데 예. MD는 이거 둘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방패를 갖게 되면 편집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패를 가질 능력이 안 되면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더 날카로운 창.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창을 예. 만들려고 그게 하지 않겠습니까? 군비 경쟁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방패를 갖게 되면 편집장님께서는 저놈이 언제 저 창을 가지고 나를 찔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럼 그 불안감이 커지면 내가 먼저 창을 쓰기 전에 편집장님이 먼저 예, 그걸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진짜 그래?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1972년도에 네. 미국과 소련이 네. ABM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그래 우리 MD 하지 말자 서로. 네. 예. MD 서로 했다가는 서로 정말 공멸의 길로 간다. 예. 그래서 체결된 게 바로 ABM 조약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MD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MD라는 게 이게 전략방위 구상이라고 별들의 전쟁이라고도 한때 불렸던 건데, 이게 네. 나온 게 이제 1982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30년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개발 중이래. 네. 그럼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언젠가는 방패를 갖겠다는 저 의도 자체는 나한테 위협적인데 네. 냅두면 네. 맨날 저 돈만 잡아먹고 실패하는 시스템인데 네. 미국의 회계감사원 보고서 보면 맨날 뭐가 부실하고 뭐가 그렇죠. 성공 못하고 뭐가 또 요격에 실패하고 이런 것만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맨날 돈 잡아먹고 실패하는데 그냥 느긋하게 중국이 두고 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또 안보 문제는 보수로 판단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91년도에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배치했던 게 패트리어트, 지금은 이제 구형이 됐죠. 팩2 네.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조지 H.W. 부시, 이제 네. 조지 W. 부시의 아버지가 예. 되는 사람이죠.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요격률 거의 100%다. 예, 막 이렇게 자랑하고 펜타곤도 한 97%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뻥치지 마라. 우리 땅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펜타곤이나 군사안보업체의 생각은 팩2는 이게 근처에 가서 폭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폭풍 파편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직접 타격이 아니라 파편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게 팩3. 팩3는 근처에 탄도미사일 근처에 가서 폭발해서 파편에 의해서 탄두를 요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맞추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팩2가 실패하니까
MD를 계획을 접는 것이 아니고 팩3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하. 팩3는 또 저층 방어. 예. 요격거다가 끼케봐야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요걸로는 요격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범위도 짧고 네. 이러면은 더 높은 곳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드, SM3 예, 또 이런 것들이 나온 또 거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M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 증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 아하. 미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면 이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자,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MD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전에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믿음의 체계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미국이 성공하지 않겠냐. 네네. 또 미국의 기술이 워낙 압도적이고 네. 전 세계의 어떤 그 유일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다면 언젠가는 네.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거대한 믿음의 체계가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우리가 이렇게 흡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MD라는 것은 언제 성공해서 언제 실전에 배치하느냐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 네. 예, 꾸준하게 이 MD가 진화돼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네. 동맹국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흡수하고 어떤 미국의 패권의 어떤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 엮여버리는 네. 이런 요인이 상당히 강하니까 중국이 신경 쓰는 건 또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 편집장님께서 그 지난번에 쓰셨던 역작 어떤 책이었죠?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던가요? 예, 그 책, 그 굉장히 아까운 책인데 아무튼 예. 많이 안 팔렸어요. 예. 거기에 제가 재미난 구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때 예정이 없던 한중 정상회담을 원자바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안해서 왜 한국은 미국이 이 한국 서해안 쪽에 패트리어트 시스템 막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를 겨냥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데 왜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게 단순한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이 우리 지난번 이종석 장관이 나왔을 때 잠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갖춰서 동북아의 신속 기동군 체계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사유 때문에 그것이 무슨 대만 사태라든지 센카쿠 다오에 따라서 한판 붙는다라든지 북한 때문에 한판 붙는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입장에선 중국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오상 공군기지를 군사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센카쿠 분쟁에 이 오상 공군기지에서 미 전투기가 출격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출격할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도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해야 억제가 된다고 믿을 텐데 여기에 미국이 패트리어트 갖다 놓고 더 나가서 사드 갖다 놓고 그 사이에 또 23 SM3를 장착한 23을 서해에 배치하고 이럴 경우엔 중국의 미사일 정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역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하나의 단일한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이건 필수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잠깐 이제 이게 좀 오늘 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SM3 나 사드 같은 미사일은 일단은 우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미사일 본체와 타격체가 분리됩니다. 네. 그리고 그 타격체 앞부분, 그 미사일의 앞부분에서 캡슐이 열려요. 네. 여기서 뭐가 하나 쑥 튀어나와. 요걸 킬 비클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타격체로 네. 요게 날아가서 이제 적의 탄도 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150km, 심지어는 500km까지 날아가서 네. 캡슐이 벗겨져서 네. 그 안에 킬비클이 나와서 요격을 하려면은 네. 이게 북한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요격한다면 네. 상당히 북한하고 거리가 필요해요. 네. 네. 북한이 코앞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150km 상공에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네. 거리가 한 네. 몇백 킬로 떨어져야 네. 저쪽에서 쏘는 미사일 포물선 계산해서 우리가 마중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수평으로 맞아야 된다고. 네. 그럼 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북한의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예컨대 어디 서해 동창리나 뭐 무수단리 같은 데서 쌌다 치자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군산이나 오산에서 사드를 발사해서 맞춘다?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좀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서 또 각을 잡아요. 네. 이제 꺾어지는 각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이 되려면 대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런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한데 미국의 이 사드 예찬론자의 논리는 그거죠.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만 의존할 경우에 이거는 요격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만약에 요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재앙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시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맞추는데 4발 정도가 동원됩니다. 4발의 요격미사일. 그러니까 그 4발 중에는 사드도 있고, SM3도 있고, 패트리어트 있고.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쏠 수 있는 것들은 다 쏴보는 거죠. 다 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3로 먼저 쏴갖고 거기 안 맞으면 사드가 시도하고, 사드가 안 되면 패트리어트로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 다층 방어 시스템인 거고, 사드는 이제 미국 개발 완료했으니까 이건 이제 한국에 배치할 단계가 됐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드 예찬론자의 그 뭐 논리인 거죠. 그냥 벌떼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어떤 숫자로 일단 밀어붙여 보자. 여러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해서. 네, 이것 관련해서 미 합참 차장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군사정보 그 공유 그 양해각서가 우리 국방부는 MD와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이 안 되죠. 미 합참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제일 가까우니까 북한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이지스함이나 아니면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 것들을 배치해가지고 북한이 쏜 걸 제일 먼저 포착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이나 일본 해상자위대에 보내주면 그러면 아무래도 표적 획득이 빠르면 요격 미사일을 4발 쏠 거를 2발만 쓸 수도 있고. 더 빨리 요격할 수 빨리 요격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한미일 MD의 정보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일 3자 간의 그 양해각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지금 변형된 양해각서로 또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제가 사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운영되면 한미일 삼국의 지휘 체계가 통합돼야 된답니다. 그걸 C2 체계라 그럽니다. 커맨드 컨트롤. 그렇죠. 이것이 있어야 이 미사일 운영이 가능하대요. 즉 한미일의 군사 지휘 체계가 융합되는 겁니다. 이 70년 전후 질서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건 지정학적 재앙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어느새 우리가 또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알기 쉽고. 이거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도 이것으로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지난주 한 주 쉬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순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쉰 만큼 또 열심히 분발해서 또 좋은 방송 만들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